김용갑 기자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간밤에도 상승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5.74포인트, 0.56% 하락한 34,641.97의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94포인트, 0.42% 하락한 4,496.83에 나스닥 지수는 10.87포인트, 0.08% 하락한 14,020.9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주식시장에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국영 SPA 통신은 이 같은 사우디의 감산 연장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0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합의했고 올해 4월부터는 하루 166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감산된 원유의 양만 해도 전 세계 수요의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별도로 올해 7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 감산에 돌입했는데 이를 당초 예정했던 시기보다 더 연장해서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감산 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더 긴 3개월간 더 연장이 돼서 연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우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약 900만 배럴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SPA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자발적 감산 결정은 감산과 증산을 고려하기 위해서 매월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우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이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우디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 도시인 네옴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소 5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유가를 적어도 80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사우디의 감산 조치는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SEBAB의 비안 쉴드롭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도 사우디가 현재의 물량과 가격 전략에서 벗어날 조짐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도 러시아의 하루 30만 배럴 수출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일보다 1.14달러, 1.3% 상승한 배럴당 86.6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연중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 상품거래소 선물시장에서도 브렌트유 11월물 가격이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가 2.49% 상승하는 등 석유 회사들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 항공주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델타항공의 주가는 2.57%, 아메리칸 항공의 주가는 2.59%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국채금리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고용시장의 선행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8월 고용 추세지수 ETI가 113.02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114.71과 비교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ETI가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시장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 인사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월러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지난주 우리는 정말 좋은 경제 지표들을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추가 인상 전에 데이터를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로 긴축 메시지를 내놓던 월러 이사가 금리 동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번 달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월가에서는 오히려 미국 경기 침체의 확률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또 낮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로 15%를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로 전망했으나 7월에는 20%로 낮췄고 이번에는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장에 비하면 골드만삭스가 더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월가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이보다 더 낮은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헤지우스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둔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경기 둔화가 얕고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내년에 지속적인 고용 증가와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를 이끄는 소비를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준의 통화정책이 결국 경제를 침체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노동절 연휴를 마치고 미국에서는 본격적인 재택근무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택근무 논란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노동절을 마친 5일부터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사무실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메타는 2021년 6월에 처음으로 원격 근무를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고 첫 해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좋은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며 원격 작업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마존이나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등은 원격 근무 정책을 번복하며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은 사무실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구글은 3일 출근 지시에도 이 같은 정책이 지켜지지 않자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재택근무가 사무실 출근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재택근무 조치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